네. 네. 자, 많이 커 닭고기와 함께 네. 많이 크시고 근육 많이 키우시고 네. 우리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또 이분과 함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보죠. 김열매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NH투자증권 예명 아니죠? 네, 본명입니다. 네. 네, 분명히시죠. 네. 네, 벌써 몇 년째신데 뭐. 네. 자, 우리 김열매 연구원과 오늘은 이제 좀 PF 좀 집중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F가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뇌관이 될 거다. 이미 뭐 터졌다, 터지고 있다.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 연구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안 좋은 거는 분명히 맞고요. 네. 뭐 언론에서 계속 보고 계시니까 일반인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부실이라는 게 어디에 얼마나 잠재되어 있는지는 사실 모르고 얼마나 대출이 나가 있는지 정도만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봐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2008년도에 지금은 없어진 솔로몬 투자증권이라는 회사에 솔로몬 투자증권 뭐 됐죠? IM 투자증권이 됐다가 그게 IM 투자증권이 메리츠로 인수가 된 걸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회사가 됐는데 한때 괜찮았는데 거기도. 맞습니다. 그 솔로몬 저축은행 계열이 굉장히 네. 커졌었고요. 네. 그때도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2000년대 했죠. 중반에 많이 예, 했죠. 급 성장했던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좀 개인사긴 한데 네. 운이 좀 안 좋게도 2008년 9월 1일에 첫 출근을 솔로몬 투자증권에 했다가 2주 만에 리먼 사태를 맞았어요. 그래서 2008년.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때의 기억을 굉장히 처참하게 하루하루 정말 순간순간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리먼 사태가 났을 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큰 위기였기 때문에 일단 총체적으로 주식, 채권 뭐 다 문제인 와중에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면서 건설업종이 이틀 연속 하한가를 가면서 시작한 날도 있었습니다. 전 종목 하중가 거의. 전 종목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건설 애널리스트로 입사를 했다가 건설업종 애널리스트 주식 분석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회사의 PF를 좀 봐달라. 그래서 저는 입사하자마자 2주 만에 이제 PF 사업장을 보러 다니게 됐어요. 건설회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네. 저는 솔직히 지금의 상황은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지금 100몇십 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안감이 큰 건 사실이지만 2008년의 위기하고 아직 비교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 고금리가 2년, 3년 계속 간다. 그러면서 누적적으로 부실이 축적이 되면 한 번에 일어나는 크래쉬가 아니라 굉장한 부담이 여기저기 쌓이게 되겠죠. 아픈 데가 많아서. 골병들은 그렇죠. 아이고 어깨야. 네, 허리야, 한 막. 번의 충격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상당 기간 고전할 수 있는 그런 근데 규모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PF 문제 있다 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PF의 구조나 PF가 왜 위험한지에 대한 이걸 잘 모르시는 네. 분들 많아요. 이거 설명 좀 그렇죠. 해주세요. 네. 네, 지금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많이 작성하는 페이지에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네. 당시에 제가 솔로몬 저축은행, 솔로몬 투자증권 이쪽에서 나갔던 PF의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던 요인이 아마 지금도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네. 뭐냐면요. 시행사가 땅을 사서 사업을 시작하죠. 그런데 부지를 매입할 때 땅이 예쁘게 이렇게 딱 아파트 지으라고 생겨 있는 땅은 공공에서 택지 분양하는 거 말고는 잘 없습니다. 보통은 땅이 예쁘게 생기지 않았고 여러 개를 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네, 많이 그렇죠. 있고요. 그럴 때 토지 가격이 이렇게 부동산 상승이 축적돼 있는 그때 2000년대에는 2007년에 고점에 땅을 산 사람이라던가 이번에는 이 코로나 버블 직후에 땅을 비싸게 경쟁적으로 산 사람들이 이 사업 부지 매입 계약을 시행사가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 선진국의 웬만한 디벨로퍼는 자기 자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천억짜리 땅을 산다. 그러면 5천억까지 내 돈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일정 규모의 자기 자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의 자기 자본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너무 허들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토지 계약금부터 대출을 하는 일이 생겨요. 우리 아파트 계약하실 때 보면 가계약하시죠. 500만 원, 1000만 원 내고 네네네네. 가계약한 다음에 계약금은 집값의 10% 내야 되고 토지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10% 이상의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네. 5천억짜리 땅을 사는데 500억도 없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빌리기 시작하는 게 토지 계약금 대출이 캐피털이나 작은 소형 증권사, 저축은행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거 계약금 내고 나면은 잔금을 치러야죠. 땅을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토지 잔금과 땅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나 사업비를 감안해서 브릿지론을 일으킵니다. 브릿지론은 말 그대로 브릿지라고 해서 네. 건설의 원래는 PF라고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잖아요. 네네. 그럼 현금 흐름이 자체적으로 돌아야겠죠. 음. 원래는 그걸 보고 해야 되고 착공을 하면서 동시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얼마로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게 분양률이 몇 % 이상이면 분양 수익이 얼마가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앞에 땅 산 돈은 일시적인 거고 이 땅 사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도 안 되죠. 땅 사놓고 건축허가 사업 승인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기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착공하고 분양을 해서 분양한 게 만약에 100% 분양이 다 됐다. 그러면 전체 총 사업비, 분양 수익에서 10% 계약금을 수분양자가 내겠죠. 그렇죠. 그럼 그 돈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사업성이 보이기 때문에 분양률이 예를 들어 60% 이상이면 BEP야. 80% 이상이면은 수익이 얼마가 남네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 경기 활황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요것만 하게 되면 일반 은행들이 더 저렴한 금리로 브릿지론을 본 PF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 들어오죠. 그리고 6개월 뭐 몇 개월마다 중도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걸로 공사비를 쓰다가 준공하기 전부터 오히려 본 PF를 갚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쯤 되면은 사업성이 아주 좋다라고 했을 때는 PF는 다 갚고 네. 그리고 계약 마지막에 잔금 들어올 때쯤에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 PF를 빨리 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토지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이 브릿지론이 분양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금리 급등이 너무 큰 영향을 주면서 가격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가격이요. 이 브릿지론 상태에서 본 PF로 가는 거를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브릿지론의 금리가 너무 쌌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굳이 이 너무 서둘러서 빠르게 분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사들의 문제가 크게 터진 거는 금리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분양 전환을 하려고 보니까 분양가는 내려갔다는 거죠. 아니면 기존에 생각한 것만큼 분양가를 받으면 분양이 안 되겠죠. 그렇겠네. 요 사이에 정체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주단 협약을 하라고 해서 187개 사업장을 관리를 들어갔고 근데 들어가고 나서도 지금 본 PF 전환을 한 건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프리마 호텔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진 건데 프리마 호텔? 네. 그 청담동. 청담동 프리마 호텔의 유명했죠, PF 거기. 네, 4천억대 PF가 여러 금융기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먼저 빌려주면 선순위고 늦게 빌려주면 후순위겠죠. 그래서 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4천억대 이 프리마 호텔의 사업을 경공매를 그냥 시켜버리자. 만기 연장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선순위는 자기 돈을 챙길 가능성이 꽤 높겠지만 경공매에 나온 거를 먼저 갖는 거죠. 그렇죠. 자기 선순위. 선순위이기 때문에 선순위 돌려받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후순위에 늦게 들어가 있는 다른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떼이는 거네. 4천억대의 땅이 만약에 3천억대에 팔렸다. 네. 그럼 뒤에 줄 서 있는 늦게 1,000억은? 서 있는 그렇죠. 1,000억은 떼인다는 거죠. 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순위 이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권들이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이제 잘 해결이 되려면 금리가 빨리 내려가면 브릿지론의 이자가 크게 안 붙겠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그렇게 빨리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도 금리지만 어쨌든 이
그 아파트 경기가 같이 떨어져 버리면 네. 그 금리 내려가도 그렇죠. 분양 안 될 것 같으면 안 빌려주겠지. 맞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부합돼야 되네. 금리도 내려가면서 아파트 경기도 살아나는. 그래야 그게 가장 최상의 조건이라고 볼 수 네네.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네. 토탈 그러면 뭐가 정말 위험한 사업이고 뭐는 괜찮냐 이게 사실 어려운 것이 같은 동네에 분양을 해도요. 예를 들어 여의도만 보셔도 비슷하게 분양한 것 같은데 가격도 비슷한데 어디는 분양이 잘 되고 어디는 안 됩니다. 이 사업성이라는 게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사신 가격도 달라요. 이 시행사가 땅을 매입한 가격도 다르고 네. 공사비의 조건도 다르고 이 사업의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분양가가 꼭 올라야만 사업이 되는 거는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싸게 상대적으로 산 것도 있고 또는 건축 허가나 사업 승인을 생각보다 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나오고 조건도 좋고. 조건도 좋고 기부 채납을 적게 한다든지 그렇지. 층수를 높여준다든지 면적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로 1년 반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네. 최근에 금감원에서 칼을 빼든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사실 뭐 금감원이 이거를 정리를 임의로 하겠다 이런 말로 저는 들리진 않았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네. 금감원장이 칼을 빼들어서 이제는 정리를 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계속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있어요. 이 브릿지론 단계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토지 대금만큼의 큰 금액이 예를 들어 1조 원짜리 사업에 5천억이 땅값이면 브릿지론은 5천억보다 더 큰 경우가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5천억이라고 했을 때 1군 건설사가 들어가거나 1등급 1급 A급이라고 할까요? 우량 증권사가 신용 보강을 해준 이 시행사가 자기 자본이 약하니까 보증을 서주거나 채무 인수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이런 론들이 저금리 시대에는 3%대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웬만하면 다 두 자릿수 얘기를 합니다. 브릿지로는. 네. 근데 이 두 자릿수 금리를 2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성이 될 수가 없지. 이게. 될 수가 없죠. 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저축은행들이 조달금리가 지금 높은 상태에서 차환을 해주는데 싸게 해줄 수 있느냐? 네.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저축은행이 또 비하해서 내려가겠지.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자동적으로 경공매에 붙여지는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지금 대주단 협약으로 187개 사업장 관리를 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네. 생각보다 사업성이 안 좋은 게 많고 네. 본 PF 전환이 힘드네 라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안 도와주면 경공매는 좀 더 나오게 돼 있다. 근데 시중에 지금 유동성이 아예 없느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네. 고점에서 비싸게 산 땅들을 지금 좀 싸게 팔면 경공매를 붙이면은 아예 안 팔리진 또 않거든요. 사러 들어가는 데도 있긴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있을 건데 단지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기존에 빌려줬던 채권단에서 후순위와 중순위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게 저축은행, 저축은행, 소형증권사, 캐피탈, 캐피탈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들이죠. 상호금융, 그 네. 회사들이 그러면 돈 못 받고 망가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군요. 부실이 충당금을 쌓으면서 이 대출 회수를 못하게 되는 근데 거죠. 작년 이맘때도 문제가 심각했다 그랬거든요. 네. 기억나시잖아요. 네. 작년 레고랜드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일단 덮었다. 네. 혹은 일단 미봉책으로라도 일단 큰일 안 터지게는 해놨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그걸 뭐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때? 그때 이제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것 때문에 증권사도 못 믿겠고 네. 건설사도 못 믿겠고 저축은행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크레딧 리스크는 좀 감소를 했는데 지금 올해 내년 하반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때 22년 10월 달에 1년, 2년 이렇게 만기 연장해줬던 것들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내년 되면 내년 10월 달에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네. 예전에도 했던 게 이제 부실 채권 매입을 뭐 일시적으로 해줬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캠코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PF의 채권을 사주겠다라는 거를 1조 1천억 원짜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잘 안 돌아가요. 금감원 입장에서 좀 화도 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의 정책을 만들어 놨는데 왜 안 돌아가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이 대출이 나가 있는 이 대주단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입장이 다 다르겠죠.
선순위 입장에서는 그냥 경공매 해라. 왜냐면 본인 거의 대출을 챙기는 거는 극단적으로 40%뭐 이렇게 팔아도 땅을 내 대출은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 선순위 입장에서는 그냥 경공매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중순위, 후순위에서는 이 캠코 펀드에다가 자기 채권을 넘겨야 되는데 이 넘길 때 가격이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걸 포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저도 직장인이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돼요. 네, 협의가 잘 안 된다. 선순위, 후순위 채권자들이 다 같이 해야 되고 선순위 입장에서는 후순위랑 협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서를 그렇지. 뜯어보면 이게 나는 개런티 돼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이자도 조금 받는다고 했잖냐. 근데 왜 문제 생겼다고 다 대주단 협의해서 나보고 회의 오라 그래.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럴 줄 알고 이거밖에 안 빌려주고 내가 이자도 적게 받았는데 저 나도 뒤에 그 회의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 싸합니다. 아 분위기가 그럼 은행도 야, 내가 왜 부르는 거야? 이거 내 건데 나는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근데 거기 이제 상호금융이나 뭐 쭉 하면 아유 아이, 우리가 그러면 저 다 독박 쓰라는 거예요? 거기도 안 좋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인으로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네. 개인도 사업자 대출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개인이 갖고 있는 가장 우량 자산인 본인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금융권에서 40%밖에 안 해줬다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요? 저축은행 가고 캐피탈 그치. 가죠. 그랬는데 개인이 파산할 것 같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은행하고 저축은행하고 같이 합의해봐라. 그럼 은행이 뭐라고 하겠어요? 됐어요. 하겠죠. 그러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긴 어렵다. 시장 경제에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위험한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들이 당연히 손실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꾸 이게 시간을 끌게 되면 네. 제가 2008년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도 제가 건설 애널리스트를 계속하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집값이 2016년 사실 완전 바닥은 13년이었는데 네. 본격적으로 오른 거는 15, 16년부터였죠.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건설회사가 주택을 분양을 하는데 수익이 안 나요. 왜 안 나느냐? 사업을 찾아봤더니 역사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2006년, 7년에 땅을 샀는데 이 브릿지론 단계에서 너무 오래오래 묵히다가 나중에서야 분양을 하는 사업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누적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대형 건설사니까 버틴 거예요. 현금 흐름이 있고 다른 해외 사업이 있고 이러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이걸 4년, 5년 버티기가 힘들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오고 나서 저축은행 사태는 오히려 11년 이후에 일어났고 건설회사 부도도 2차 구조조정, 3차 구조조정 몇 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는 버티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레벨이 다르죠. 너무 저금리에서 갑자기 튀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그냥 정부가 지원책을 쓰지 않으면 사실은 부실한 데가 생길 수 근데 있습니다. 이제 금융회사는 뭐 은행 있고 뭐 저축은행은 대부분 또 뭐 비상장이니까 뭐 증권회사 일부 뭐 있다 하더라도 건설사 리스크는 어떤 거예요? 지금 뭐 건설사 얘기들이 한두 개씩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건설사는 왜 위험한 거냐? 그냥 공사비 못 받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또 뭐 신용 보강 상태에서 뭐 책임 준공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또 네. 네? 책임 분양, 아, 책임 준공 뭐 이런 거. 네, 제가 이거를 시간이 좀 많으면 어디 칠판에 써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네, 일단은요, 지금 이 화면,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이 중간 단계에서 이 브릿지론 단계에서 증권사가 보증을 지금 이번에는 많이 섰어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ABCP라고 하는 전자단기 사채가 발행이 됐는데 만약에 그게 시장에서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대출채권에 유동화한 거를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증권사가 매입을 해주겠다. 이런 매입 확약을 증권사가 많이 했어요. 가격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그런데 수수료 먼저 땡기죠. 그렇죠. 선취도 받고 이자율도 높고 그걸 3개월마다 네 발행할 때 수수료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증권사도 힘들어지고 매입 확약을 했다가 시장에서 진짜 안 사주면 정말로 증권사가 이 채권을 사주게 되는데 그러면 증권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적당히 빠질 수 있으면 빠지려고 합니다. 네. 만기가 왔으면은 더 이상 발행을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에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 있을 텐데 시공사 선정이 되어 있는 경우, 시공사가 이미 도와줬던 경우 또는 네. 책임 준공을 하겠다.
이런 약정을 하는 경우 자금 보충 약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사나 금융기관이 빌려주지 않는 돈을 건설사가 내 돈으로 공사를 하거나 내 돈으로 공사를 해서 끝까지 끌고 가거나 분양이 안 됐어도요. 그런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금 보충 약정의 경우에는 내가 심지어 이 시행사에 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건설사가. 네, 부족한 사업 자금을요. 그래서 태양건설이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좀 슬픈 얘기지만 저는 이제 오랜만에 제가 이게 화면이 여기 아니네요. 다트라고 전자공시에 네. 그냥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특정 관계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열사라고 이제 거의 돼 있는 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설립한 회사들도 있어요. 그 SPC로 돼 있죠. 그렇죠. 거기에 자금 보충이나 대여금, 태양건설이 돈이 많았으면은 이런 걱정을 안 했을 텐데 내가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도 인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1차적인 징후는 보통은 건설회사가 분양을 해놓고 분양이 안 돼서 공사비를 못 받으니까 내 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의 분양 미수금, 공사 미수금, 매출 채권이 매출액 대비해서 쌓이게 됩니다. 현금 흐름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영업현금 흐름이 확연하게 나빠지고 있는 건설사들이 유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내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이거 손익이랑 무관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나오지만 현금 흐름이 안 돌아요. 그냥 나중에 받을 돈만 쌓여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 시행사나 이 SPC의 자금 보충까지 해주면 공시도 나옵니다. 단기 대여 결정.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겪고 2012년 최악의 바닥에서 1조 원씩 빌려준 건설사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탐방 IR 가서 물어보죠. 아니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은행도 아니고 그러면 이자도 받으면서 빌려줍니다. 근데 이자를 높게 받겠죠. 지금 시중 금리가 높으니까요. 태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시된 걸 보니까 13.5%에 빌려주는 공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이 시행사에 SPC에 빌려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13.5%씩 빌려주면 2년만 지나도 토지대금에 사업비 더한 거에 이 토지대금의 플러스 일부 비용에다가 사업성에서 떨어지는 또 거. 이게 20% 30%씩 붙게 되면은 태형뿐만 아니라 지금 그 대형 건설사 일부와 네. 또 중견, 소형. 또 지방 뭐 이런 데들은 워낙 화랑기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자금 보충 약정이라든지 채무 인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이거는요 좀 안타깝지만 좀 냉정한 선택도 금융기관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만기 연장을 해주는 거는 당장으로서는 손실이 잡히지 않지만 지금 1년간 일어나고 있는 브릿지론 만기 연장 중에는 시행사가 이미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 이자 후취 조건으로 연장을 해주기도 해요. 네. 그러면 대출 금액만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아프지만 일정 부분은 잘라낼 필요도 네네. 있다고 보여지고 또 시행사 역시 마진을 보려고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분양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사업성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 기대로 미루다가 더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네. 그냥 BEP만 사업할게 했던 시행사가 오히려 살아남는 경우가 있고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본질에 버티다가. 충실하는 원가는 당연히 절감을 해야 되고 네네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대충 거죠. 언제쯤부터 터질까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시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어려워요? 같고요. 지금도 이미 터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일부 건설사들이 이미 무너지고 있고 이 증권사가 빌려줬던 거를 증권사가 안 빌려주면 건설사가 빌려주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건설사의 보증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서히 지금 아파가는 건데 네네. 2008년하고 다른 점은 이게 대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끼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누적적으로 쌓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뭐 건설회사나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나 저도 증권사 소속인데 뭐 다 큰일 났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조금 초반에는 걱정을 하시겠지만 모두가 부실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는 선순위만 들어가 있고 후순위에 집중돼 있는 회사는 또
일부 한정적일 수도 있다. 대형사는 또 감당할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옛날처럼 대형 건설사가 넘어가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왜냐하면은 회사가 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네네. 수익성은 나빠질 수 있지만 과거에 진행했던 사업 중에 어딘가에서는 잔금이 들어옵니다. 지금 준공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연한 비관보다는 네.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서 깐깐히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숫자를 보셔야 되는 거죠. 아유, 김현명 연구위원은 저번 첫 번째 게스트신데 거의 올해 또 마지막 게스트. 올해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휴가신데 나와주셔서 아, 네. 감사드려요. 근데 좋은 뉴스는 좋은 아니에요. 뉴스로 갖고 나와야 되는데 좋은 뉴스 한 번 더 오세요. 아, 네, 그래야겠어요. 그리고 네. 이제 딱 하나 더 틀렸다?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08년 그때는 그 은행권도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1금융권이 굉장히 건전하다. 네, 오케이. 그래서 부실 알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아마 인수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일들도 네,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러면 이어지는 오프닝벨에 마이크 넘기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